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김명자 씨는 지방의 작은 전셋집 부엌에서 벌써부터 명절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68배 명자 씨에게 추석은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명절이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를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명자 씨는 한 달 전부터 용돈을 아껴가며 장을 봤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잡채 재료며 바삭하게 부칠 전 재료들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비싼 건 알지만 한우까지 장만했습니다. 명절에만큼은 아들에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었거든요. 냉장고 한켠에 차곡차곡 쌓인 재료들을 보며 명자 씨는 흐뭇한 마음이었습니다. 올해는 며느리도 좋아할 만한 메뉴를 준비해 볼까 하고 요리책까지 뒤적여가며 공부했어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그런데 아들 준호에게서 온 전화 한 통이 명자 씨의 설렘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준호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추석 당일에는 처가에 먼저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추석 다음 날 저녁에 잠깐 들려서 밥만 먹고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명자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았거든요. 항상 처가가 우선이었습니다. 명절 당일에는 처가에서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신에게는 의무적으로 들러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명자 씨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 쪽 부모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아들 입장에서도 양쪽을 다 챙기기 어려울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쓰렸습니다. 혼자서 차례상을 차리고 혼자서 조상님께 절을 올리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외로웠거든요. 더 서러운 건 용돈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처가에 드리는 용돈과 자신이 받는 용돈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났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종종 카카오톡에 올렸습니다. 명품 쇼핑 사진, 제주도 가족여행 사진,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리고 감사 인사와 함께 명품 쇼핑백이 가득한 사진까지 올라왔어요. 명자 씨는 우연히 며느리의 그 사진을 보게 됐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처가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유럽 여행이었는데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은 들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명절 때마다 고작 10만 원을 용돈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동네 친구들이 모이면 모두들 자식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자랑하는데 자신만 초라해 보였거든요. 어떤 친구는 아들이 명절마다 100만 원씩 준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며느리가 매달 용돈을 따로 준다고 자랑했어요. 명자 씨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우리도 잘해준다고 둘러댔지만 속으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자신만 이렇게 푸대접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가장 상처받은 건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수진이는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미묘한 말투와 행동으로 계급을 나누었어요. 사돈 집안이 강남에 아파트를 사준 부잣집이라는 사실이 수진이에게는 큰 우월감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월세도 못 내주는 저의 형편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돈께 감사드리는 마음도 컸습니다. 결혼 초기에 명자 씨가 서울에 올라가서 며느리와 쇼핑을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며느리 수진이가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다가 어머니는 지방에 계시니까 이런 브랜드 잘 모르시죠?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전세 사시니까 재산세 같은 거 신경 안 쓰셔서 좋겠어요 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 말들이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명자 씨에게는 화살처럼 꽂혔어요. 자신이 가난하다고, 지방 사람이라고, 무식하다고, 은근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처가에서는 아들 부부에게 강남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사줬습니다. 당시 시세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였어요. 지금은 값이 올라 적어도 2배는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 명자 씨는 지방의 작은 전셋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경제적 능력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었던 거죠. 명자 씨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며느리가 좀 차갑긴 하지만 아들을 잘 뒷바라지해주고 있으니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처가 편에 서게 됐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조차 지키지 않기 시작했어요. 명절 인사 전화도 거의 아들 혼자 하고 며느리는 뒤에서 빨리 끊으세요라는 소리만 들리곤 했습니다. 작년 추석 때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명절 다음 날 잠깐 들렀는데 며느리가 내내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명자 씨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거의 맛도 보지 않았죠. 그러다가 아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보니 밥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자 씨는 손자를 위해 특별히 닭죽을 끓이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계란말이도 부쳐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준 음식을 먹으려 하자 수진이가 재빨리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거 먹으면 안 돼. 엄마가 가져온 도시락 먹어. 명자 씨가 아이가 배고플 텐데 라고 하자 수진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아이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해요. 유기농만 먹이거든요. 그러면서 민준이에게 속삭이듯 말했죠. 할머니 집 음식은 오래된 것 같으니까 먹지 마, 알았지? 그리고는 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좀 짜네요. 저희는 싱겁게 먹거든요. 라고 했어요. 명자 씨는 그때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에게 다음에는 싱겁게 해달라고 미리 말해줘라고 부탁했어요. 아들은 알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번 명절 준비를 하면서도 그런 말은 해주지 않았죠. 드디어 올해 추석 당일이 왔습니다. 명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혼자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정성껏 만든 전들,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 비싼 한우로 만든 갈비찜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을 함께 나눌 가족은 없었어요. 이웃집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어른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담장 너머로 전해져 왔어요. 그런데 자신의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혼자서 조상님께 절을 올리는 명자 씨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어요. 오후가 되자 명자 씨는 아들에게서 올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처가에서 일찍 끝나면 오늘이라도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 내용은 명자 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처가에서 일찍 끝났는데 수진이가 휴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제주도로 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텔도 벌써 예약했다고 했죠. 명자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가족여행을 가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자신에게는 연락 한 통 없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었어요. 마치 자신은 그들의 가족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모레밤에 들어와서 뵙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죠. 명자 씨는 그 순간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수년간 참아왔던 서러움, 무시당한 기분, 외로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으려 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리 끊어! 비행기 시간 늦겠어! 차가우면서도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명자 씨의 인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터져 나왔어요. 명자 씨는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무슨 남이니? 추석 명절에 엄마 혼자 두고 너희들끼리 여행 가는 게 말이 되니? 아들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하자 명자 씨는 계속해서 쌓였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처가에는 용돈 몇백씩 드리고 해외여행까지 모시고 다니면서 나한테는 겨우 밥 한 끼 먹고 가는 게 효도야? 엄마도 사람이야.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명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정? 강남 아파트 살면서 무슨 사정? 너희 엄마한테는 명품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 데려가면서 나한테는 사정이 있다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버지 없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알아?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푸대접받고 살아야 하니? 명자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큰 소리 내본 적 없는 자신이 놀라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가 가난하다고, 지방에 산다고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왜 나는 항상 뒷전이어야 하는데? 그때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않는지 아세요? 어머니 집에 가면 너무 초라해서 애들한테 창피하거든요. 전셋집의 낡은 가구들, 그리고 맨날 돈 없다고 아껴 쓰는 모습들 보면 저희도 기분이 안 좋아져요. 명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계속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막말로 저희가 어려우면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형편은 되세요? 저희는 강남에서 살아야 하니까 생활비도 많이 들고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꾸 더 많은 걸 바라시는 것 같네요. 더 자주 와달라고 하시잖아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명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속으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충격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다르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니까 저희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저희를 도와주시죠. 그런데 어머니는 죄송하지만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식한테 계속 의존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명자 씨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수진이는 마지막 말을 더욱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도 현실을 인정하세요. 저희는 어머니와는 다른 계층에서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예요. 대신 저희 수준에 맞춰서 적당히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명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와 충격,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초라하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있었구나.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어머니도 인정하셔야죠. 명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다.
시어머니를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계층이 다르다고 웃기지도 않아. 명자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너를 키워준 건 아니지만 내 아들을 키운 건 이 가난한 엄마야. 그런데 내가 뭔데 나를 계층으로 나누고 무시해? 돈이 전부냐? 수진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무시당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명자 씨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 무시해봐. 하지만 기억해둬. 내가 그렇게 무시하는 이 가난한 시어머니가 너 남편을 키운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너도 늙어서 며느리한테 똑같이 당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달라요. 제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준비해둘 거거든요. 전화를 끊고 난 명자 씨는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 준호가 어릴 적 좁은 방에서도 환하게 웃던 사진들, 자신이 손수 지어준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던 사진들, 사진을 쓰다듬던 명자 씨는 마침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운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가난했던 게 잘못이었을까? 눈물이 사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이웃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명자 씨의 집은 점점 더 고요하고 서늘하게 가라앉아 갔습니다.